폐쇄된 섬 백령도에서 양궁 국가대표의 꿈을 짓밟은 악마 같은 선임들과 조카의 비명을 듣고 격분하여 구축함과 헬기를 띄워 섬 전체를 포위해버린 3스타 이모의 압도적인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인천 연안부두를 출발한 여객선이 회색빛 파도를 가르며 4시간을 넘게 달린 끝에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항에 닿았다.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서해 최북단, 섬 전체가 거대한 요새이자 감옥처럼 느껴지는 곳이었다. 배에서 내리는 순간 비릿한 바다 냄새와 함께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한기가 신병 나한결의 옷깃을 파고들었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무너진 듯 짙은 해무가 섬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사회에서 오직 관역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양궁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의 나한결은 이제 활 대신 총을 들어야 하는 차가운 현실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활 시위를 당기던 감각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지금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무거운 더블백뿐이었다. 입대 전 이모 나철심이 덤덤하게 해주었던 말이 떠올랐다. 군대는 사람 사는 곳이니 너무 걱정 말라는 그 말이 이곳 백령도의 짙은 안개 속에서는 왠지 모를 위화감으로 다가왔다. 해병대 제6여단 흑룡부대 생활관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낡은 관물대와 땀 냄새가 뒤섞인 그 공간에는 부대의 실세이자 폭군으로 군림하는 마석두 상병이 먹잇감을 기다리는 맹수처럼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지만 생활관 안은 숨막히는 적막만이 감돌았다. 사회에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다 도피하듯 입대한 마석두는 군대라는 폐쇄적인 계급 사회를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기에 최적의 인물이었다. 그는 입에 물고 있던 이쑤시개를 뱉어내며 새로 들어온 신병들을 훑어보았다. 주눅이 들어 바닥만 쳐다보는 다른 신병들과 달리 나한결은 흔들림 없는 눈동자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반항이 아니었다. 수만 번 활시위를 당기며 관역을 응시하던 습관, 감정을 억누르고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양궁 선수의 본능이었다. 하지만 그 고요한 눈빛은 마석두의 뒤틀린 열등감과 정복욕을 자극하는 방아쇠가 되었다. 마석두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나한결 앞으로 다가갔다. 활쟁이라서 그런가 눈에 힘이 잔뜩 들어갔네. 마석두가 빈정거리며 나한결의 가슴팍을 검지로 툭툭 쳤다. 나한결은 관등 성명을 대려 했지만 마석두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사람을 짐승 쳐다보듯이 보는데 기분이 아주 더럽네. 내 눈에는 내가 관역으로 보이냐? 아닙니다. 아니면 깔아보는 건가?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다고 하니 우리 같은 놈들은 우습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나한결은 절도 있게 대답했지만 마석두는 그 단단함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굴복하지 않는 영혼을 가진 자를 짓밟고 비틀어 자신에게 기어오르게 만들고 싶은 가학적인 욕망이 그의 뱃속에서 꿈틀거렸다. 마석두는 갑자기 나한결의 관물대를 발로 차 뒤집어 엎었다. 잘 정리된 보급품들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여기는 내가 금메달 따던 경기장이 아니야. 여기는 내 구역이고 내가 곧 법이다. 그 눈깔에 힘 풀릴 때까지 내가 특별히 관리해주지. 그날 밤 나한결은 잠들지 못했다. 모포 속에서 주먹을 꽉 쥐며 서울에 있는 이모를 떠올렸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이모의 손에 자란 그에게 이모는 단순한 친척이 아니라 어머니이자 아버지였다. 그런 이모에게 걱정을 끼칠 수는 없었다. 그저 군대 특유의 텃세일 것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어금니를 깨물었다. 하지만 그것은 지옥의 서막에 불과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석두의 괴롭힘은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단순한 얼차려를 넘어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었다. 마석두는 나한결이 양궁 선수였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사격 훈련이 없는 주말 오후 마석두는 인적이 드문 폐창고 뒤편으로 나한결을 끌고 갔다. 그의 곁에는 추종자인 조태식 1병과 박구만 2병이 낄낄거리며 따르고 있었다. 섬의 외진 곳, 파도 소리에 묻혀 비명조차 새어나가지 않는 그곳은 마석두만의 처형장이었다. 국가대표 손가락은 보험 드러났냐? 얼마나 튼튼한지 테스트 좀 해보자. 마석두는 나한결의 손가락 사이에 날카로운 자갈들을 끼워 넣었다. 그리고는 강제로 주먹을 쥐게 했다. 뼈와 살이 짓눌리는 끔찍한 고통이 손가락 마디마디를 파고들었다. 양궁 선수에게 손가락은 생명과도 같았다. 나한결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렸다. 그 침묵이 마석두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소리 질러. 빌라고. 살려달라고 개처럼 짖어보란 말이야. 마석두는 군홧발로 나한결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엎드려 있는 그의 손등을 지시겼다. 활시위를 당겨야 할 섬세한 손가락이 퉁퉁 부어오르고 피멍이 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한 인간의 꿈과 미래를 부러뜨리려는 살인 행위나 다름없었다. 조태식과 박구만은 옆에서 망을 보며 낄낄거렸다. 그들에게 나한결은 동료가 아니라 장난감에 불과했다. 의무실의 김단비 하사는 나한결의 몸에 늘어가는 상처를 보며 단순한 훈련 부상이 아님을 직감했다. 멍 자국은 교묘하게 군복에 가려지는 부위에 집중되어 있었고 손가락의 상처는 인위적이었다. 그녀는 소독약을 발라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거 선임들이 그런 거니? 신고해야 해. 이러다 큰일 나.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나한결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넘어진 겁니다. 괜찮습니다. 자신이 입을 여는 순간 부대 전체가 뒤집어지고 남은 군 생활이 더 끔찍해질 것이라는 공포가 그를 지배했다. 무엇보다 이 사실을 이모가 알게 되면 겪게 될 마음의 고통과 분노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김단비 하사는 답답한 마음에 행정보급관인 베테랑 상사를 찾아갔다. 행보관님, 나한결 이병 상태가 심각합니다. 마석두 상병이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베테랑 상사는 귀찮다는 듯 손을 저으며 말을 잘랐다. 그는 진급 심사를 앞두고 있었고 부대 내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기록되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김하사, 군대에서 사내놈들끼리 장난 좀 칠 수 있지. 그걸 가지고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 이번에 부대 검열 나오는데 시끄러워지면 자네가 책임질 거야. 나한결 걔도 문제야. 적당히 융통성 있게 굴면 될 것을. 베테랑 상사에게 한 병사의 고통은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일 뿐이었다. 그는 오히려 나한결을 행정반으로 불러 경고했다. 너 어디 가서 엄살 피우고 다니지 마라. 사내 새끼가 그 정도도 못 참아서 무슨 나라를 지키냐. 밖에서 운동 좀 했다고 유세 떨지 말고 납작 엎드려 있어. 철저하게 고립된 섬. 그 안에서 나한결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식사 시간 마석두는 나한결의 식판에 국물만 가득 부어주며 조롱했다. 활 쏘려면 몸이 가벼워야지. 다이어트 도와주는 거다. 남기면 죽는다. 주변의 선임들도 동기들도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다.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방관이라는 이름의 차가운 폭력이 나한결의 가슴을 후벼 팠다. 짠 국물을 억지로 삼키며 나한결은 생각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토록 잔인할 수 있는가? 이 지옥에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바다 건너 육지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이 찾아왔다. 서해 전역에 풍랑경보가 내려져 뱃길이 모두 끊기고 섬은 완벽한 밀실이 되었다. 거센 비바람이 유리창을 때리고 천둥 소리가 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당직 사관이 순찰을 나간 사이 마석두는 야간 경계 근무 투입을 준비하던 나한결을 불렀다.
따라와. 교육 좀 하자. 마석두와 조태식은 나한결을 데리고 해안 절벽 끝에 방치된 구형 해안포 진지 벙커로 향했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마석두의 표정은 살기로 번들거렸다.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벙커에 들어서자 마석두는 구석에 있던 야전 삽자루를 집어들었다. 쇠가 콘크리트에 긁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벙커를 울렸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내 그 건방진 눈가를 좀 손봐줘야겠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나한결이 뒷걸음질 쳤지만 조태식이 퇴로를 막았다. 왜라니? 그냥 내가 싫어. 내가 숨 쉬는 것도 싫고 밥 먹는 것도 싫고 그 눈빛도 싫어.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죽자. 마석두가 삽자루를 휘둘렀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나한결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옆구리에서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마석두는 멈추지 않았다. 군홧발이 나한결의 머리와 복부를 무자비하게 가격했다. 살려달라고 빌어. 이모인지 고모인지한테 일러바치겠다고 울어보란 말이야. 나한결은 바닥을 구르며 신음했다. 입안이 터져 피가 흘러나왔고 의식이 점차 흐릿해졌다. 이대로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원초적인 공포가 엄습했다. 마석두는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담배를 꺼내 물고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조태식, 이 새끼 감시하고 있어. 담배 한 대 피우고 와서 끝장을 본다. 조태식이 마석두를 따라 라이터를 켜주러 잠시 입구 쪽으로 고개를 돌린 사이 나한결의 흐릿한 시야의 구석에 방치된 낡은 통신 단자함이 들어왔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비상용 유선 전화기였다. 선이 연결되어 있는지도 작동하는지도 알 수 없는 폐물에 가까운 물건이었다. 하지만 나한결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부들거리는 피 묻은 손으로 바닥을 기어가 수화기를 들었다. 기적처럼 미세한 발신음이 들렸다. 밖에서는 뇌우가 치고 있었고 벙커 입구에서는 마석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시간이 없었다. 나한결은 본능적으로 가장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10으로 시작하는 이모 나철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였다. 신호가 갔다. 뚜뚜. 한 번, 두 번. 전화가 연결되는 찰나의 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다. 제발 받아줘, 이모. 제발.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차가우면서도 익숙한 목소리. 나철심이었다. 나한결의 목구멍에서 핏덩이와 함께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이모, 나 좀 살려줘. 나 죽을 것 같아. 이모 살려줘. 그 처절한 한마디를 뱉는 순간 벙커의 철문이 쾅 하고 열렸다. 담배를 피우고 돌아온 마석두가 수화기를 들고 있는 나한결을 발견했다. 이 새끼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마석두가 미친 듯이 달려들어 전화기를 낚아채 바닥에 내리쳐 박살을 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수화기가 산산조각 났다. 어디다 전화를 지리야? 외부로 찌르려고 했냐? 오늘 진짜 죽어보자. 너는 오늘 여기서 시체가 되어서 나갈 거다. 분노한 마석두가 나한결의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퍽 소리와 함께 나한결의 고개가 힘없이 꺾이고 시야가 암전되었다. 벙커 안은 다시 폭력의 소음으로 가득 찼다. 같은 시각 서울 한남동의 공관. 침실에서 책을 읽던 나철심 중장은 천천히 휴대전화를 귀에서 떼었다. 방금 전까지 들리던 조카의 처절한 비명, 둔탁하게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전화가 끊어지기 직전 들려온 욕설과 타격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대한민국 국군방첩사령관, 군내의 모든 정보를 손에 쥐고 흔들며 별들조차 벌벌 떨게 만드는 철의 여인의 눈에서 일상적인 평온함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서늘하고 흉포한 살기가 들어찼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다. 누군가 감히 내 새끼를 건드렸다.
그것도 죽을 만큼의 고통을 주며 짓밟고 있다. 나철심은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비상 호출벨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외투를 걸치며 관용차의 키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입에서 낮지만 지옥불보다 뜨거운 분노가 흘러나왔다.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그녀는 어둠 속으로 전화를 걸었다. 상황실인가? 나 사령관이다. 지금 당장 헬기 띄워. 목적지는 백령도 유교단이다. 기상 악화? 태풍이 불어도 띄워. 안 뜨면 너희들 전부 군복 벗길 줄 알아. 그리고 헌병대 특임대 비상 소집해. 완전 무장으로 따라오라고 해. 잠자고 있던 거대한 용이 서해의 작은 섬을 향해 눈을 떴다. 이제 그 섬은 단순한 군부대가 아니라 피해 심판장이 될 운명이었다. 새벽 2시 서울의 밤은 폭우에 잠겨 있었다. 국군방첩사령관 나철심 중장의 관용차는 빗물이 고인 강변북로를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다. 뒷좌석에 앉은 나철심의 표정은 차창 밖의 어둠보다 더 짙고 차가웠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휴대전화가 쥐어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다. 조카 나한결의 마지막 비명이 귓가에 이명처럼 윙윙거렸다. 살려달라는 그 목소리, 그리고 뒤이어 들려온 둔탁한 파열음. 그것은 그녀의 이성을 끊어놓기에 충분했다. 앞 좌석의 수행 비서관 박소령은 백미러로 사령관의 눈치를 살피며 식은땀을 흘렸다. 사령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전장 한복판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공포였다. 헬기 아직인가? 나철심의 낮게 깔린 목소리가 차 안의 정막을 깼다. 사령관님, 현재 서해 전 해상에 풍랑경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성남 비행장의 헬기 조종사들이 이륙은 자살 행위라고 보고해 왔습니다. 시정이 50m도 나오지 않습니다. 박소령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나철심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자살 행위? 내 조카는 지금 타살당하고 있어. 조종사들에게 전해. 내가 직접 조종관을 잡고 갈 테니 헬기만 띄워놓으라고. 못하겠으면 지금 당장 군복 벗고 집에 가라고 해. 그녀의 말은 허세가 아니었다. 그녀는 육군 항공작전 사령관을 거친 베테랑 파일럿 출신이었다. 하지만 박소령은 알고 있었다. 지금 날씨에 헬기를 띄우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했다. 헬기가 뜬다 해도 백령도까지 가는 도중에 추락할 확률이 9할이었다. 박소령이 절박하게 다시 입을 열었다. 사령관님, 진정하십시오. 헬기가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해군 2함대 사령부로 가셔야 합니다. 나철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평택으로 돌려. 2함대 사령관에게 연결해.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되었다. 잠결에 전화를 받은 듯한 2함대 사령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첩사령관님? 이 새벽에 무슨 일로? 윤제독, 긴 말 안 하겠소. 지금 당장 백령도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배를 준비하시오. 고속정 말고 이 파도를 뚫고 최고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놈으로. 구축 함급 이상으로 당장 출항 준비시키시오. 전화기 너머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구축함을 말입니까? 사령관님, 군함 이동은 합참의 승인이 필요하고 작전 계획이. 내 조카가 지금 백령도에서 죽어가고 있소. 합참 승인? 내가 책임진다. 나 국군방첩사령관 나철심이다. 대한민국 군의 모든 보안 감찰 권한을 걸고 명령하는 거야. 지금 당장 배 안 띄우면 내일 아침 당신 옷에 달린 별들이 무사할지 장담 못해. 30분 내로 평택항에 도착한다. 배 엔진 예열해놔. 전화가 끊어졌다. 나철심은 창밖을 응시했다. 비바람이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한결아, 조금만 버텨라. 이모가 가고 있다.
이모가 가서 그 섬을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널 구해낼 테니 제발 숨만 붙어 있어라. 같은 시각 백령도 흑룡부대 해안포 진지 벙커. 부서진 전화기 파편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마석두 상병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나한결을 내려다보았다. 흥분이 가라앉자 뒤늦게 공포가 밀려왔다. 전화가 연결되었었다. 상대가 누구든 살려달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야마 상병. 얘 숨 안 쉬는 것 같은데? 망을 보던 조태식 일병이 겁에 질린 얼굴로 나한결의 코 밑에 손을 갖다 댔다. 마석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급히 나한결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다. 야, 일어나. 쉬하지 말고 일어나. 나한결이 컥하고 핏덩이를 토하며 미약하게 신음했다. 살아있다. 마석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상황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외부로 전화가 나갔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영창은 물론이고 구속 수사를 피할 수 없다. 그의 눈빛이 다시 독사처럼 번들거렸다. 입을 막아야 해. 마석두는 떨고 있는 후임들을 노려보며 말했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우리는 벙커에 온 적 없어. 이 새끼가 관심병사라서 타령하려고 벙커 쪽으로 가는 걸 우리가 발견하고 말리다가 이 새끼가 발을 헛디뎌서 계단에서 구른 거야. 알았어? 그들은 축 늘어진 나한결을 짐짝처럼 들고 빗속을 뚫고 의무실로 향했다. 의무실 당직을 서고 있던 김단비 하사는 피투성이가 되어 실려온 나한결을 보고 비명을 지를 뻔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빨리 침대에 눕혀. 김단비 하사가 급히 응급 조치를 하려 했지만 마석두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았다. 김 하사님, 조용히 하십시오. 이거 그냥 넘어진 겁니다. 훈련하다가 넘어진 거라고요. 이게 넘어진 상처야? 사람을 곤죽을 만들어 놓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장 당직 사관님 부를 거야. 김단비 하사가 수화기를 들려하자 의무실 문이 열리며 행정보급관 베테랑 상사가 들어왔다. 비에 젖은 우의를 입은 그는 상황을 빠르게 스캔했다. 피투성이인 나한결, 겁에 질린 가해자들, 분노한 김하사. 베테랑 상사의 머릿속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갔다. 내일 모레가 사단장님 방문이다. 그리고 다음 달이 자신의 원사 진급 심사였다. 여기서 가혹행위 사건이 터지면 모든 게 끝장이다. 베테랑 상사는 조용히 의무실 문을 잠갔다. 그리고 김단비 하사에게 다가갔다. 김하사, 수화기 내려놔. 행보관님, 얘 지금 상태가. 내려놓으라고. 자네 장기 복무 심사 통과하고 싶지 않아? 여군이라고 봐주는 거 없는 거 알지? 이번 사건 조용히 넘어가면 내가 자네 근무 평정 책임져 주지. 하지만 시끄럽게 굴면 자네가 관리 소홀로 애 다치게 한 걸로 보고서 올라갈 거야. 김단비 하사의 손이 떨렸다. 군대라는 조직의 더러운 협박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베테랑 상사는 만족스런 표정으로 마석두를 보았다. 마 상병, 너 이번이 몇 번째냐? 내가 적당히 하라고 했지. 죄송합니다. 행보관님. 하지만 이 새끼가 먼저. 됐다. 변명은 나중에 하고 시나리오 짠다. 나한결 이병은 평소 우울증이 있었고 오늘 밤 훈련 도중 발작을 일으켜 자해를 시도했다. 너희들은 그걸 말리려다 부상을 입은 거고. 알겠나? 베테랑 상사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진술서였다. 그는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나한결의 손을 잡아 억지로 지장을 찍게 했다. 미안하다 한결아. 다 너를 위해서야. 군대에서 사고 나면 너만 손해야. 그냥 치료 잘 받고 전역하자. 나한결은 눈을 뜨려 애썼지만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다. 희미하게 들리는 베테랑 상사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 같았다.
그들은 나한결에게 강력한 진통제와 수면제를 주사했다. 그리고 그를 일반 병실이 아닌 외부와 차단된 격리실 구석 침대에 눕혔다. 아무도 들이지 마. 깨어나면 헛소리 못하게 입단 속 확실히 시키고. 베테랑 상사의 지시에 마석두는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이제 완벽했다. 섬은 닫혀있고 증거는 조작되었으며 증인은 침묵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누구의 잠을 깨웠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새벽 5시.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 부두. 거대한 쇠사슬 소리와 함께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이 정박해 있던 부두를 떠나고 있었다. 파고 4m의 거친 파도가 군함의 선체를 때렸지만 만 톤에 육박하는 강철 괴물은 아랑곳하지 않고 물살을 갈랐다. 함교에는 나철심 사령관이 팔짱을 낀 채 서해의 검은 바다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함장인 해군 대령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사령관님, 현재 속도 30노트입니다. 엔진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더 올려. 엔진이 터져도 좋으니 1분이라도 빨리 도착해. 나철심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녀는 한숨도 자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백령도에 도착하는 순간 누구부터 박살을 낼 것인가에 대한 계획뿐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부서진 조카의 안경 사진을 꺼내보았다. 입대 전 웃으며 찍었던 마지막 사진이었다. 이모, 나 잘하고 올게. 양궁 국가대표답게 멋지게 하고 올게. 그 환한 미소가 피범벅이 된 환영으로 겹쳐 보였다. 나철심의 눈가에 맺힌 것은 눈물이 아니라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살이었다. 통신관 백령도 유교단장에게는 연락했나? 아닙니다. 사령관님께서 보안 유지를 명령하셔서 유교단 측은 훈련 상황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잘했어. 쥐새끼들이 도망갈 구멍을 미리 파두면 안 되지. 도착 10분 전에 알린다. 헬기 데크 준비해. 배 멈추지 말고 바로 헬기로 넘어간다. 아침 7시. 백령도의 아침은 여전히 어두웠다. 비는 그쳤지만 짙은 안개가 섬을 감싸고 있었다. 유교단장실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여단장인 준장이 부스스한 눈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여단장입니다. 여단장님, 상황실입니다. 해상의 미식별 선박이 접근 중입니다. 레이더에 잡혔는데 크기가 엄청납니다. 아군 식별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2함대 소속 구축함입니다. 뭐? 구축함? 2함대에서 여기까지 웬 구축함이야? 훈련 일정도 없는데? 여단장이 당황하여 옷을 챙겨 입기도 전에 창밖에서 거대한 굉음이 들려왔다. 두두두두두. 헬기의 로터 소리였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니었다. 구축함에서 이륙한 헬기가 부대 연병장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다. 부대는 발칵 뒤집혔다. 사이렌이 울리고 5분 대기조가 뛰어나왔다. 연병장의 흙먼지를 일으키며 육군 도색이 아닌 해군 헬기가 착륙했다. 헬기의 문이 열리고 검은색 베레모를 쓴 헌병 특임대원들이 먼저 뛰어내려 사방을 경계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정복 차림의 나철심 중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 3개가 흐린 아침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헬기에서 내려오자마자 마중 나온 여단장을 쳐다보지도 않고 행정본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여단장이 혼비백산하여 달려왔다. 사령관님, 방문 통보도 없이 어인일이십니까? 영접 준비도 못했는데. 나철심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여단장을 쏘아보았다. 그 눈빛에 여단장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영접? 지금 내 조카가 내 부대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영접 타령이야? 네. 조카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비켜. 나철심은 여단장을 손으로 밀치고 행정반으로 직행했다.
뒤따르던 특임대원들이 여단장의 참모들을 막아섰다.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다. 3스타 그것도 국군방첩사령관이 이 외딴 섬에 강림했다. 그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 심판의 날이 밝은 것이다. 나철심은 복도를 걸으며 소리쳤다. 나한결. 나한결 어딨어? 당장 내 눈앞에 데려와. 그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복도를 울렸고 의무실 구석 격리실에 갇혀있던 나한결의 귓가에도 희미하게 닿았다. 그것은 꿈결처럼 혹은 천사의 나팔소리처럼 들려왔다. 나한결은 퉁퉁 부은 눈을 간신히 떴다. 이모. 하지만 행정반 구석에서 베테랑 상사와 마석두는 사색이 되어 떨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군함의 실루엣과 복도를 울리는 군화 소리가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파멸뿐이었다. 백령도 해병대 제6여단 본청 복도. 대한민국 군 정보의 정점에 서 있는 국군방첩사령관 나철심 중장의 검은 군화가 낡은 왁스 칠된 바닥을 밟을 때마다 복도 전체가 지진이 난 듯 울렸다. 그녀의 뒤로는 완전 무장한 헌병 특임대원들이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주위를 경계하며 따르고 있었다. 여단장인 최준장은 사령관의 보폭을 쫓아가기도 버거워하며 식은땀을 줄줄 흘렸다. 사령관님, 일단 제 집무실로 가시지요. 차라도 한잔하시면서 진정하시고. 최준장의 떨리는 목소리는 나철심의 귓등에도 닿지 않았다. 그녀는 복도 중앙에 멈춰 서서 지나가던 당직 사관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다. 의무실. 어디야? 저쪽 복도 끝 별관에 있습니다. 나철심은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몸을 돌렸다. 여단장이 다급하게 앞을 막아섰다. 사령관님, 의무실은 지금 위생 점검 중이라 출입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내부에 전염성 환자가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나철심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천천히 돌려 여단장을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경멸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전염병? 내 조카가 맞아서 병신이 되어가는데 전염병? 비켜. 내 앞을 막는 새끼는 계급장 떼고 군사재판에 넘겨버릴 테니까. 그 서슬 퍼런 일갈에 여단장은 얼어붙었다. 나철심은 거침없이 의무실 문을 발로 걷어찼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잠겨있던 철문이 찌그러지며 열렸다. 의무실 안에는 행정보급관 베테랑 상사와 마석두 상병 그리고 몇몇 병사들이 모여서 쑥덕거리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굉음에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튀어올랐다. 베테랑 상사는 본능적으로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감지했다. 하지만 그는 달코 다른 부사관이었다. 그는 재빨리 표정을 바꾸며 앞으로 나섰다. 충성. 행정보급관 상사 베테랑입니다. 현재 위독한 환자가 있어 치료 중입니다. 외부인은 출입을. 닥쳐. 나철심은 베테랑의 말을 자르고 의무실 안을 휘저었다. 침대들은 비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구석에 있는 격리실 팻말이 붙은 철문에 고정되었다. 문고리에는 굵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저 문 열어. 사령관님. 저기는 창고입니다. 열쇠가 지금 없습니다. 베테랑이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마석두는 구석으로 숨으며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나철심은 뒤에 서 있던 특임대 팀장에게 턱짓을 했다. 부서. 네. 특임대원이 들고 있던 소화기를 들어 자물쇠를 내리쳤다. 깡. 깡. 두 번의 타격 끝에 자물쇠가 떨어져 나갔다. 나철심이 직접 문을 열어젖혔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피비린내, 그리고 지독한 소독약 냄새가 훅 끼쳐나왔다. 어두컴컴한 방 안, 창문 하나 없는 그곳에 낡은 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온몸이 붕대로 감긴 채 손발이 침대 프레임에 묶여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나철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다가가기도 두려울 만큼 처참한 몰골이었다.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어올랐고 붕대 사이로는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양궁 선수로서 그토록 아끼던 길고 예쁜 손가락은 보라색으로 퉁퉁 부어 꺾여 있었다. 한결아. 나철심이 비틀거리며 다가가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다. 떨리는 손으로 조카의 뺨을 어루만졌다. 차가웠다. 하지만 미약하게나마 숨은 붙어 있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바뀌는 순간 베테랑 상사가 불쑥 종이 한 장을 들이밀었다. 사령관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병사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서 자기 손으로 벽을 치고 자해를 하던 걸 저희가 간신히 막아서 묶어둔 겁니다. 여기 본인이 쓴 자술서도 있습니다. 나철심은 눈물을 닦지 않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슬픔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악마도 도망칠 살기가 들어찼다. 그녀는 베테랑이 내민 종이를 낚아챘다. 저는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죽으려고 했습니다. 라고 적힌 삐뚤빼뚤한 글씨. 그리고 억지로 찍힌 것이 분명한 번진 지장. 나철심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키가 베테랑보다 훨씬 커 보였다. 자해? 우울증?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살리려고. 짝. 의무실 전체가 울릴 만큼 거대한 파열음이 났다. 나철심의 손바닥이 베테랑의 뺨을 후려쳤다. 베테랑 상사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입안이 터져 피가 튀었다. 이게만도 못한 새끼들이 어디서 약을 팔아. 나철심은 쓰러진 베테랑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자해를 하는 놈이 새벽 2시에 이모 살려달라고 전화를 해? 너희들은 지금 군인을 건드린 게 아니라 내 가족을 건드렸어. 그리고 국군 방첩 사령관을 기만하려 들었어. 이제부터는 군법이 아니라 내 법으로 다스린다. 그녀는 특임대원들에게 소리쳤다. 여기 있는 놈들 한 놈도 빠짐없이 전부 무릎 꿇려. 쥐새끼 한 마리도 내보내지 마. 의무실은 순식간에 임시 취조실로 변했다. 마석두 상병과 조태식 일병 그리고 방조했던 병사들은 의무실 바닥에 줄지어 무릎을 꿇고 손을 머리 뒤로 깍지 낀 채 벌벌 떨고 있었다. 베테랑 상사는 구석에 처박혀 헌병에게 감시당하고 있었다. 나철심은 의식을 잃은 한결의 곁을 지키며 군의관을 호출했다. 구축함과 함께 온 해군 군의관이 급히 달려와 한결의 상태를 살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갈비뼈 다발성 골절, 안화 골절, 손가락 분쇄 골절, 그리고 내장 출혈이 의심됩니다. 당장 헬기로 후송해야 합니다. 손가락은? 손은 쓸 수 있나? 나철심의 질문에 군의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신경 손상이 심해서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선수 생활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나철심은 입술을 깨물었다. 금메달을 따서 이모 목에 걸어주겠다던 한결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분노를 어디에 쏟아부어야 할지 알 수 있었다. 그때 의무실 구석에 숨죽여 서 있던 김단비 하사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사령관님. 나철심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넌 누구야? 너도 한패냐? 아닙니다. 김단비 하사는 울먹이며 품속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다. 의무부사관 김단비 하사입니다. 저는 맞고 싶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몰래 기록해둔 진료 일지입니다. 나철심은 수첩을 받아 펼쳤다. 날짜별로 나한결이 입은 부상과 처치 내용, 그리고 마석두가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혹 행위의 정황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복부 타박상구나 자국 선명함, 손가락 열상 날카로운 돌에 찔린 흔적, 굶어서 생긴 영양실조 증세. 그것은 자해라는 베테랑의 주장을 완벽하게 뒤집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김단비 하사는 주머니에서 부서진 휴대전화 조각들을 꺼냈다. 어젯밤 마석두 상병이 벙커에서 들고 나온 걸 제가 쓰레기통에서 주웠습니다. 한결이가 이모님께 걸었던 전화기입니다. 나철심은 산산조각난 전화기를 받아들었다. 피가 묻어있는 수화기 파편. 조카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붙잡았던 생명줄이었다. 그녀는 김단비 하사의 어깨를 짚었다. 고맙다. 내 용기가 내 조카를 살리는 증거가 될 거다. 넌 살았다. 나철심은 수첩과 전화기 파편을 들고 무릎 꿇은 가해자들 앞으로 걸어갔다. 마석두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다. 야, 고개 들어. 나철심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에 마석두가 흠칫하며 고개를 들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너냐? 내 조카 손가락 부러뜨린 게. 자,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교육 차원에서. 교육? 나철심은 헛웃음을 지었다. 너 사회에서 뭐 했냐? 그냥. 놀았습니다. 깡패짓 했겠지. 꼴에 선임이라고 완장차니까 세상이 내 것 같았지? 내가 부러뜨린 그 손가락이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세계를 겨눌 활을 잡는 손가락인 줄은 알았냐? 너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게 아니라 국가의 자산을 파괴한 거야. 나철심은 마석두의 명치를 군홧발로 걷어찼다. 억소리와 함께 마석두가 뒤로 넘어갔다. 살려달라고 빌지 마라. 내 조카도 빌었을 테니까. 똑같이 당해봐야 공평하지 않겠어? 나철심은 특임대장에게 손짓했다. 이놈들 전부 헬기에 태워. 서울로 압송한다. 방첩사 지하 조사실로 바로 넣는다. 헌병대 유치장은 너무 편해서 안 되겠어. 내가 직접 신문한다. 방첩사 지하 조사실. 그 이름만으로도 군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곳이었다. 마석두와 베테랑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사령관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베테랑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나철심은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았다. 시키는 대로? 그래, 그럼 가서 불어. 너 말고 이 부대에서 또 누가 이따위 짓을 묵인했는지.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싹 다 불어. 하나라도 숨기면 내 죄가 더 무거워질 거다.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나한결이 하고 신음소리를 냈다. 나철심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침대로 달려갔다. 한결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천천히 떠졌다. 부어오른 눈 때문에 시야가 흐릿했지만 눈앞에 있는 익숙한 실루엣을 알아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에이, 뭐? 갈라진 목소리가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나철심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한결의 손을 잡았다. 항상 강철 같았던 그녀가 처음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래, 한결아. 이모 왔어. 이모가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집에 가고 싶어. 그 한마디가 나철심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그래, 가자. 집에 가자. 이모가 데려갈게. 이제 아무도 너 못 건드려. 다 끝났어. 나철심은 군의관에게 소리쳤다. 헬기 시동 걸어. 당장 서울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한다. 최고 의료진 대기시키라고 해. 한결이 들것에 실려나가는 동안 나철심은 밖으로 나왔다. 비는 그치고 구름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부대 연병장의 분위기는 빙하기처럼 차가웠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여단장과 참모들 그리고 전 부대원이 연병장의 집합해 있었다. 나철심은 단상 위로 올라갔다. 마이크를 잡을 필요도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해병대 제육여단 흑룡부대라 했나. 너희들이 말하는 귀신 잡는 해병이 힘없는 신병 하나를 때로 덤벼 병신을 만드는 것이었나? 연병장의 수백 명의 병사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전우의 개소리 집어치워. 전우의 등에 칼을 꽂고 다친 전우를 은폐하려 드는 게 너희들의 전우애냐? 나는 오늘부로 이 부대의 모든 지휘 체계를 불신한다. 그녀는 여단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최준장. 당신은 지휘 책임 소홀과 직무유기로 보직 해임이다. 지금 당장 계급장 떼고 대기해. 감찰관들이 내려와서 이 부대를 탈탈 털 거다.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옷벗을 각오해. 여단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별 하나가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병사들은 들어라. 너희 중에 이 사건을 알고도 침묵한 자, 방관한 자, 동조한 자. 전부 공범이다. 내가 끝까지 추적해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군복을 벗고 사회에 나가서도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녀의 선언은 단순한 훈시가 아니라 저주에 가까웠다. 나철심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헬기장으로 향했다.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굉음 속에서 수갑을 찬 마석두와 베테랑 그리고 공범들이 줄줄이 헬기에 태워지고 있었다. 그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갔다. 한결이 탄 의무 헬기가 먼저 이륙했다. 나철심은 자신의 지휘 헬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백령도를 내려다보았다. 안개 속에 숨어있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난 섬. 이제 이곳은 피바람이 불 것이다. 박소령. 네, 사령관님. 서울 도착하면 법무실장 부르라고 해. 이놈들 재판 내가 직접 참관한다. 변호사? 선임할 생각도 못하게 막아. 죗값이 얼마나 무거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헬기가 이륙하며 고도를 높였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백령도를 보며 나철심은 굳게 다짐했다. 내 조카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한 대가로 너희들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게 하리라. 헬기 안에서 그녀는 다시 한결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멀리 앞서가는 의무 헬기가 보였다. 조금만 참아 한결아. 이모가 다 갚아줄게. 100배, 1000배로.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진정한 복수와 참교육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서울로 가는 하늘길은 맑게 개어 있었지만 죄인들에게는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의 길이었다. 서울 관악산 자락 깊숙한 곳에 위치한 국군방첩사령부 분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이곳의 지하 3층 조사실은 군인들 사이에서 영혼 탈곡기라고 불리는 공포의 공간이었다. 창문 하나 없는 일평 남짓한 독방. 방음벽으로 둘러싸여 자신의 숨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그곳에 마석두 상병과 베테랑 상사가 각각 격리되어 있었다. 마석두는 벌써 사흘째 잠을 자지 못했다.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는 이미 미쳐가고 있었다. 24시간 내내 켜져 있는 백열등, 시계도 없어 흐르는 시간을 가늠할 수 없는 공포, 그리고 가끔 복도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군화 발소리가 그의 피를 말렸다. 철컹.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에 마석두는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다. 군복이 아닌 검은색 정장을 입은 수사관 2명이 들어왔고 그 뒤로 서늘한 기운을 풍기며 나철심 사령관이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의자에 앉지 않고 팔짱을 낀 채 마석두를 내려다보았다. 백령도에서 보았던 그 살기가 더욱 짙어져 있었다. 잘 잤나 마석두. 사령관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마석두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빌었다. 나철심은 차갑게 웃었다. 살려달라? 내 조카가 벙커에서 그 말을 했을 때 너는 뭐라고 했지? 나철심이 수사관에게 손짓했다. 수사관이 노트북을 켜고 녹음된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복구된 전화기 메모리에서 추출한 그날 밤의 소리였다.
이모, 나 좀 살려줘. 나 죽을 것 같아. 이 새끼가 어디다 전화를 지리야. 오늘 진짜 죽어보자. 퍽, 퍽, 으악. 조사실 안에 그날의 참상이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마석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이게 내 목소리 맞지? 그게. 기억이 안 나? 그럼 기억나게 해줘야지. 나철심이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던졌다. 이건 내가 입대 전 저질렀던 폭행, 갈취, 합의로 무마했던 사건 기록들이다. 그리고 이건 베테랑 상사가 방금 옆방에서 진술한 내용이지. 모든 가혹 행위는 마석두 상병이 주도했고 나는 보고를 묵살한 게 아니라 마석두에게 협박당해 어쩔 수 없이 따랐다라고 하더군. 뭐라고요? 그 배 돼지 새끼가. 마석두의 눈이 뒤집혔다. 믿었던 행보관이 자신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치솟았다. 거짓말입니다. 배 상사가 시켰습니다. 사고 나면 진급 막히니까 애들 입단속 시키라고 적당히 밟아서 기죽여 놓으라고 그 새끼가 시킨 겁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배 상사가 애들 먹을 부식비 횡령해서 룸살롱 간 것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나철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래? 그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네. 더 지져봐. 하나도 빠짐없이. 같은 시각 옆방의 베테랑 상사 역시 무너지고 있었다. 나철심은 두 방을 오가며 죄수의 딜레마를 완벽하게 이용했다.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었다. 그들은 살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상대방의 모든 비리를 토해냈다. 횡령, 근무태만, 가혹행위 방조, 진술서 조작. 추악한 진실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나왔다. 나철심은 그들의 진술이 담긴 조서를 들고 조사실을 나서며 수사관에게 지시했다.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다 받아 적어. 그리고 이놈들 부모나 변호사 면회는 일절 금지한다. 국가안보사범에 준하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묶어. 재판장에 설 때까지 햇빛 한 줌도 보게 하지 마. 복도를 걸어가는 나철심의 손에는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악마들의 비명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신문이 아니라 영혼까지 털어버리는 완벽한 사냥이었다. 경기도 이천의 육군 교도소 내 대법정.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군사재판이 열렸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인권단체 그리고 분노한 국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피고석에는 마석두, 베테랑 그리고 여단장이었던 최준장 등 관련자 12명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재판장은 엄숙했다. 하지만 피고 측 변호인단은 뻔뻔했다. 국내 굴지의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마석두의 변호를 맡았다. 마석두의 집안이 지역 유지라는 소문이 사실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마석두는 입대 전부터 정신적인 불안 증세가 있었으며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인 행동을. 변호사의 변론이 이어지자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려 정숙을 요청했다. 다음은 피해자 증인 신문이 있겠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휠체어 한 대가 들어왔다. 장내는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환자복을 입고 온몸에 붕대를 감은 나한결이었다. 휠체어를 미는 사람은 나철심 사령관이 아닌 김단비 하사였다. 나철심은 방청석 맨 앞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군복이 아닌 사복 차림이었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피고인들을 압도했다. 나한결은 마이크 앞에 멈춰 섰다. 아직 붓기가 빠지지 않은 얼굴, 깁스를 한 손가락.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활시위를 당겨 관역의 정중앙을 꿰뚫어 보던 그 양궁 선수의 눈빛이었다. 검사가 물었다. 증인, 피고인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증인에게 무슨 짓을 했습니까?
나한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피고석을 바라보았다. 마석두는 차마 그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다. 저들은, 나한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저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저들은 제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제 꿈을 짓밟고 제 영혼을 죽이려 했습니다. 벙커에서 살려달라고 빌었을 때 저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한결의 시선이 마석두에게 고정되었다. 마석두 상병. 당신이 부러뜨린 건 내 손가락이지만 당신이 잃게 될 건 당신의 남은 인생 전부일 거야. 나는 다시 활을 잡을 거지만 당신은 평생 감옥의 쇠창살만 잡고 살길 바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다. 재판장님, 증인이 피고인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앉으세요. 재판장이 소리쳤다. 군 판사 역시 이 사건의 참혹함에 분노하고 있었다. 피고인 마석두. 피해자의 증언에 대해 반론 있습니까? 마석두는 입을 뻥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나철심이 팔짱을 낀 채 그를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눈빛은 입 한 번만 더 뻥긋하면 법이 아니라 내 손에 죽는다고 말하고 있었다. 판결의 시간이 다가왔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주문. 피고인 마석두를 징역 15년에 처한다. 또한 불명예 전역과 함께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 피고인 베테랑은 징역 10년 징계 면직 및 군인 연금 지급을 박탈한다. 피고인 최준장은 지위 책임 소홀로 보직 해임 및 강등 처분한다. 법정안이 환호와 박수로 뒤덮였다. 15년. 군사재판에서 살인죄가 아닌 상해죄로 나올 수 있는 사실상 최고 형량이었다. 베테랑 상사는 연금 박탈이라는 말에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마석두는 다리가 풀려 헌병들에게 질질 끌려나갔다. 그가 끌려가며 나한결을 돌아보았다. 나한결은 표정 변화 없이 그를 끝까지 응시했다. 그것은 승자의 여유가 아닌 악연을 끊어내는 의식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수많은 플래시 세례가 터졌다. 나철심이 한결의 휠체어 뒤로 다가와 손잡이를 잡았다. 가자 한결아. 다 끝났다. 응, 이모. 집에 가자.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시원했다. 지긋지긋했던 악몽의 섬 백령도의 안개는 이제 완전히 걷혔다. 사건으로부터 1년 후. 서울 태릉 선수촌 양궁 훈련장. 가을 햇살이 잔디밭 위로 따스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휠체어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나한결은 사로 위에 두 발로 굳건히 서 있었다. 그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에는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의사들은 다시는 활을 잡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신경이 손상되어 미세한 감각을 잃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한결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모 나철심이 매일 밤 그의 손을 주무르고 마사지하며 함께 울어주었던 지난 1년이었다. 그는 감각이 없으면 감각이 돌아올 때까지, 근육이 기억할 때까지 시위를 당겼다. 하루에 1000발, 2000발. 손가락이 터지고 물집이 잡혀도 멈추지 않았다. 준비 발사. 코치의 구령에 맞춰 나한결이 활을 들어 올렸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관역의 중심 노란색 원이 시야에 들어왔다. 숨을 멈추는 순간 주변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자신과 관역만이 세상에 남았다. 텅. 경쾌한 파열음과 함께 화살이 바람을 갈랐다. 화살은 정확하게 관역 정중앙 카메라 렌즈가 있는 X10X19역에 꽂혔다. 와! 지켜보던 동료 선수들이 환호했다. 국가대표 선발전 최종 평가전이었다. 나한결이 다시 태극마크를 다는 순간이었다. 관중석 구석에서 선글라스를 낀 중년 여성이 조용히 일어나 박수를 쳤다. 나철심이었다. 그녀는 군복이 아닌 화사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선글라스 덕분에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자랑스러운 조카를 둔 평범한 이모였다. 한결이 화를 내려놓고 관중석을 향해 돌아섰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그는 단번에 이모를 찾아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손으로 V비자를 그려 보였다. 승리의 V가 아닌 두 번째 삶을 의미하는 표시였다. 경기가 끝나고 훈련장 밖 벤치. 나철심이 한결에게 따뜻한 캔커피를 건넸다. 축하한다, 국가대표. 역시 내 조카야. 이모 덕분이야. 이모가 없었으면 나 정말 죽었거나 폐인이 됐을 거야. 싱거운 소리. 넌 강한 놈이야. 그 지옥에서도 살아남았잖아. 마석도 그놈 교도소에서 아주 죽지 못해 산다고 하더라. 매일매일이 지옥일 거다. 넌 이제 앞만 보고 살아. 응. 이제 뒤는 안 돌아볼 거야. 내 관역은 항상 앞에 있으니까. 한결은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았다. 흉터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고통의 흔적이 아닌 훈장이었다. 이모, 나중에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면 제일 먼저 이모 목에 걸어줄게. 그래, 기대하마. 그때는 별 3개 달린 정복 입고 가서 거수 경례 해줄게.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가을바람에 낙엽이 굴러갔다. 멀리서 훈련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궁 꿈나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한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다. 백령도에서의 그 폭풍우 치던 밤은 이제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활 가방을 메었다. 가방의 무게가 묵직했지만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가자, 이모.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 뭐 먹고 싶냐? 다 사주마. 삼겹살. 아주 많이.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장 든든한 방패와 꿈이라는 이름의 가장 날카로운 화살을 가진 청년이 새로운 세상을 향해 걸어나갔다. 그들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나한결의 인생은 이제야말로 진정한 일장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